제4부 45장 1. 조 발레리는 눈과 귀를 활짝 연 채 그의 표현대로 겁없이 간을 배 밖으로 내놓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으며 조심조심 세상을 살아갔다. 그의 증오심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천천히 키워져 왔다. 그것은 자신을 내팽개친 채 돌봐주지 않던 어머니와 극단적인 애정과 매질을 번갈아 퍼붓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뒤이어 그 증오심은 그를 벌주던 교사와 그를 뒤쫓는 경관, 무조건 설교하는 목사에게로 향했다. 처음으로 치안판사로부터 멸시를 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 가슴속 깊이 증오심을 품었던 것이다. 정오란 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정오는 일종의 방아쇠 내지 자극제 역할을 하는 사랑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조는 일찍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켜세우고 소중히 여겼다.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높은 벽을 쌓았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온 세상이 야합해서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복수로서 못된 인간들이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었다. 조는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았다. 1. 이 세상 누구도 믿지 말 것. 나쁜 놈들이 너를 쫓고 있다. 2. 입을 굳게 다물 것. 괜한 위험을 자초하지 말 것. 3. 귀는 항상 열어놓을 것. 상대가 실언을 하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기다릴 것. 4.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개자식이므로 너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그놈들 탓이다. 5. 매사에 우애 전술을 쓸 것. 6. 여자는 어떤 일에서든 절대 믿지 말 것. 7. 돈을 믿을 것. 누구나 돈을 원하고 돈에 매수된다. 그 밖에 다른 규칙도 있었으나 대부분 위 내용의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체계는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다른 것과 비교할 근거가 없었다. 조는 영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은 자기가 영리해서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운이 나쁜 탓이었다. 조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럭저럭 살아갔다. 케이트는 조가 돈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 마다 않고 해내고 오히려 일할 기회를 잃을까 전전긍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에 대한 환상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저 사업상 조가 필요했을 뿐이다. 조가 케이트의 집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장차 편하게 지낼 생각에 그녀에게서 허영심, 음탕함, 고민 또는 양심의 가책, 탐욕, 히스테리 같은 약점을 찾아내려고 했다. 여자이니까 분명 그와 같은 약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끝내 찾지 못했을 때 그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 여자는 남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강하고 민첩하고 명석했다. 조가 몇 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케이트는 그를 호되게 질책했다. 그는 차츰 케이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되었다. 조는 몇 차례 시도한 속임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딴짓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했다. 지난 시절 그가 여자들에게 대해 그랬듯이 케이트는 그를 노예처럼 부렸다. 케이트가 자기보다 더 명석하다는 것을 깨달은 조는 그녀가 어느 누구보다 영리하다고 믿었다. 그가 생각하는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영리할 뿐만 아니라 운도 따랐다.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였다. 조는 그녀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했다. 오히려 일을 할 기회를 잃을까봐 걱정했다. 조의 말을 빌리면 케이트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의 지시에만 따른다면 그녀가 끝까지 돌봐줄 거라고 믿었다. 그런 생각은 이제 습관처럼 그의 몸에 배어버렸다. 애들을 군 경계선 밖으로 내쫓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케이트가 시킨 일이었고 그녀는 영리했다. 2.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케이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관절이 퉁퉁 부어오르고 딱딱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점점 뒤틀려가는 손가락과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잊기 위해 애써 다른 일을 생각했다. 불쾌한 일이라도 상관없었다. 때로는 한동안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방의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천장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거기에 숫자를 적어 전부 더해보기도 했다. 지나간 추억을 떠올릴 때도 있었다. 에드워즈의 얼굴과 옷, 그리고 멜빵 버클에 새겨진 글자도 생각해냈다. 특별히 눈여겨본 것은 아니었지만 틀림없이 보다 높이라고 쓰여 있었다.
밤이면 종종 페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눈, 머리카락, 목소리, 떨리던 손, 왼쪽 엄지 손톱 옆의 작은 사마귀, 오래된 흉터 등이 생각났다. 그녀는 페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 보았다. 그녀를 미워했던가, 사랑했던가, 가엾게 여겼던가, 죽인 걸 미안하게 생각했던가? 케이트는 자벌레처럼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헤아려 보았다. 그리고 페이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페이 혹은 그녀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었다. 죽어가는 그녀에게서 나는 소리와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서 빨리 죽여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페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흰 옷을 입고 자줏빛 관 속에 누워있던 그녀는 입가에 장의사가 만든 미소를 짓고 흑빛 얼굴에는 pun과 연지로 화장을 했었다. 케이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요 몇 년 동안 저렇게 예뻐 보이는 건 처음인걸?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다. 저만큼 치장을 하면 나라도 예뻐 보일 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낄낄거리고 웃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에델의 것이었고 다음은 아마 트럭 씨였을 것이다. 케이트도 좀 우스운 반응이 보였었다. 장녀도 죽으니 별 수 없군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다. 처음 목소리는 분명 에델이었다. 밤이면 언제나 에델이 생각났다. 에델 생각만 하면 항상 썸뜩하리만큼 두려워졌다. 멍청하고 꼴사놓은 데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계집, 비열한 늙은 년. 그러다가도 종종 이런 의문이 들었다. 가만했자 그년이 왜 비열하다는 거지?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닌가? 왜 그년을 그냥 내쫓았을까?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여기 붙잡아 두었어야 했는데. 케이트는 지금쯤 에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을 시켜서 최소한 어디로 갔는지만 알아볼까? 에델이란 년은 그날 밤에 이를 미주알 고주알 틀어놓고 깨진 유리병을 보여줄지도 몰라. 그러면 냄새를 맡은 사람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람? 그녀는 술을 마실 때마다 아무나 붙잡고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래봤자 늙은 깔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한번 사람을 사서 찾아볼까? 아니야. 직업적인 사람은 안 돼. 케이트는 몇 시간 동안 에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이 조작이라는 사실을 판사는 눈치챘을까? 너무 단순했나? 꼭 $100일 필요는 없었는데. $100는 너무 뻔한 액수였다. 보안관은 어땠을까? 조의 말로는 그녀를 군 경계선 밖 센타크루즈에 데려다 놓았다고 했다. 혹시 에델이 차 안에서 부관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에델은 늙고 게을러서 왓슨빌에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파야로에는 철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왓슨빌로 들어가는 다리가 파야로 강에 걸쳐 있다. 수많은 철로 인부들이 그곳을 드나들었다. 그 중에는 멕시코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었다. 멍청한 에델이라면 그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겨우 50km 떨어진 왓슨빌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습지 않을까? 마음만 먹으면 몰래 경계선을 넘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따금 살리나스에 올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살리나스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경찰도 그녀를 계속해서 감시하지 않을 테니까. 애들이 있는지 왓슨빌에 조를 보내 알아볼까? 어쩌면 그녀는 센터클루즈로 갔을지도 모른다. 조가 센터크루즈까지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 곳에 가든 조에게 매춘부를 찾는 일은 단 몇 시간이면 충분했다. 에델은 멍청했다. 조가 그녀를 찾아내면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는 게 좋을 거야. 문을 잠그고 면회사절이라고 써붙인 다음 왓슨빌로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면 돼. 택시를 타면 안 되니 버스를 타고 가야지. 심야 버스에서라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 모두들 구두를 벗은 채 둘둘만 외투를 베개 삼아 잠을 자겠지. 케이트는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직접 가야 해. 직접 가서 해결을 해야 모든 의심을 풀 수 있어. 왜 진작 조어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조어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일단 수완이 좋고 멍청하게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좋은 유형의 인간이었다. 반면에 에델은 미련하기 때문에 더욱 다루기가 힘들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지자 케이트는 조 발레리를 자신의 오른팔이자 대리인 그리고 행동대원으로서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들을 경계했다. 그들이 조보다 믿을만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히스테리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럴 경우 자기 신세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케이트가 그런 위험 요소를 잘 처리해 왔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자 불안감이 커져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가 아는 종류의 여자들보다는 그래도 남자가 자기 파괴를 막는 힘이 좀 더 세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철도죄로 5년형을 받고 4년째 철도 건설 노역을 하다가 도로 공사장에서 탈주한 조셉 베누타라는 자에 대한 뉴스를 듣고 메모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조 앞에서 그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조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얘기를 비치면 꼼짝 못하리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조는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중국 녹차와 크림과 토스트였다. 그는 쟁반을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그날의 보고와 함께 할 일을 지시받았다. 조는 케이트가 점점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넘겨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서서히 그리고 은밀히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병세가 더 악화되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조는 여전히 케이트가 두렵게만 느껴졌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가 인사를 건넸다. 일어나기 싫으니까 차만 좀 줘. 자네가 들고 있어야 해. 손이 또 아프세요? 한번 이렇게 쑤시고 나면 좀 가라앉을 거야. 밤잠을 못 주무신 것 같군요? 아니야, 잘 잤어. 새 약을 구했거든? 조가 찻잔을 그녀의 입술 가까이 대주었다. 그녀는 뜨거운 차를 후후 불면서 조금씩 마셨다. 됐어. 그녀가 차를 반쯤 마시고 나서 말했다. 간밤엔 어땠어? 어젯밤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킹시티에서 촌놈 하나가 왔어요. 뭐 농사지은 걸 팔았다나요? 가게를 전세 낸 듯 아주 난리를 치고 갔답니다. 여자들에게 준 돈을 빼고도 700달러는 뿌리고 갔어요. 이름이 뭐래? 모르겠어요. 또 올 겁니다. 이름을 알아두었어야지. 조,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좀처럼 속을 터놓으려 하지 않는 녀석이었어요. 그렇다면 더욱이 이름을 알아놨어야지. 애들이 돈을 훔치지는 않았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한번 알아봐. 조는 그녀의 말투가 다정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 알겠습니다. 그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케이트의 눈이 무언가를 시험하면서 탐색하듯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조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 집이 마음에 드나?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네 하기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전 이 집이 참 좋아요. 그는 자기가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불안하게 말했다. 정말입니다. 케이트가 화살처럼 뾰족한 혀로 입술을 적셨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무슨 일이든 시키면 주십시오. 조가 아첨하듯 말했다. 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녀가 한참 뜸을 들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조, 나는 우리 집에서 뭐든 도둑 맞는 건 싫어. 주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요. 자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말해주지 조. 우리가 내쫓았던 그 늙은 여편애를 기억하나? 에델인가 무언가는 여자 말이죠. 맞아. 그년이 뭘 훔쳐갔단 말이야. 그때 몰랐어. 뭘 훔쳐갔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케이트의 목소리가 냉랭해졌다. 그건 자네가 알 바 아니야. 그저 내 얘기만 들으라고. 자네는 똑똑한 친구잖아. 그녀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조는 이성이 아닌 경험과 본능을 토대로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그 여자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늙은 청년은 멀리 가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역시 자네는 똑똑해. 그렇다면 왓슨빌에 있지 않을까? 거기 아니면 센타크루즈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장담하건대 아무리 멀리 가서도 산호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케이트가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조, 500달러쯤 벌어볼 생각 없어? 저더러 그 여자를 찾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찾기만 하면 돼. 그녀는 모르게 주소만 알아봐. 알겠습니다. 무언가 큰 걸 훔쳐간 게 틀림없군요. 자네가 알 바 아니래도.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날까요? 그래, 빨리 떠나.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오래 지난 일이라. 자네 하기에 달려있지. 오늘 오후에 왓슨빌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케이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는 그녀가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그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었고 그녀가 마음을 정한 모양이었다. 조, 그녀는 재판을 받던 날 뭘 할까? 좀 특별한 행동을 하진 않았나? 별다른 것 없었어요. 늘 그러는 것처럼 사건이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죠. 그때 갑자기 당시에는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말이 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의 기억으로는 애들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았다. 판사님, 조용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직접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나 조는 그 기억을 조용히 묻어버린 채 끝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케이트가 물었다. 조, 왜 그래? 말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마음은 안전한 쪽을 택하려고 했다. 무슨 말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조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잘 생각해봐. 케이트의 목소리는 초조한 데다 가시가 박혀 있었다. 글쎄요, 그 여자가 경관들에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더라? 옳지. 왜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느냐고 했어요? 샌루이스 오비스프의 친척이 산다면서요. 케이트가 재빨리 그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경관이 말하기를 거기는 너무 멀다고 하더군요. 역시 자네는 머리가 좋아. 우선 어디부터 갈 텐가? 왓슨빌로 가죠. 샌루이스에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대신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조,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번 일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어. $500를 줄 테니 조용히 신속하게 해결하란 말씀이군요. 그녀의 눈이 다시 가늘어지면서 탐색하듯 변했지만 그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녀의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 화제를 바꾸려는 건 아니지만 베누타라는 이름이 자네와 무슨 관계가 있나? 조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죄어오는 것 같았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오도록 해. 그리고 헬렌을 들어오라고 하고 자네가 하던 일을 대신 시켜야 하니까. 3. 조는 여행 가방을 챙겨 역으로 가서 왓슨벨행 기차를 탔다. 그는 북부행 노선의 첫 정류장인 캐스트로빌에서 기차를 내려 4시간 뒤 샌프란시스코 발 몬트레이행 델몬트급 행렬차로 갈아탔다. 몬트레이는 그 지선의 종착지였다. 몬트레이에 도착한 그는 센트럴 호텔에 존 비크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했다.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밥 에른스트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위스키 한 병을 사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조는 구두와 외투, 조끼, 넥타이를 차례로 벗어버리고 침대에 누웠다. 노쇠로 장식된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와 유리잔이 놓여 있었다. 머리 위의 등불이 그의 얼굴을 내리 비추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등불이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위스키 반잔을 마시고 나니 머릿속이 가뿐해진 느낌이었다. 그는 팔베개를 하고 두 발을 엇갈리게 걸쳤다. 그러고는 온갖 생각과 인상, 직감, 본능 등을 총동원하여 이리저리 짜 맞추기 시작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음에 들었다. 조는 그녀를 속여 넘겼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내가 탈옥한 사실을 그녀가 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제 리노나 시애틀로 가보면 어떨까? 항구 도시는 대체로 좋지. 아니 가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에델은 무엇을 훔친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케이트는 그녀를 겁내고 있다. 늙은 장녀 하나 찾는데 $500를 쓴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니다. 일단 에델이 판사에게 하려던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케이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잘하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젠장, 그녀가 탈옥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다 틀렸다.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각만 나는데 손해볼 건 없었다. 지난 4년을 걸고 도박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 한 $10,000쯤 불러볼까? 내가 손해인가? 지금 꼭 결정지을 필요는 없지. 그녀는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않았어. 그런 걸 보면 나를 써먹을 때가 있는 충견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에델이 결정적인 카드인지도 모른다. 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패를 뽑아들고 지켜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젠장, 케이트는 너무나 영리했다. 조는 그녀를 상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래도 그냥 한번 밀고 나가볼까? 조는 벌떡 일어나 유리잔 가득 위스키를 채웠다.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올렸다. 맞은편 방에서 비쩍 마르고 왜소한 체구의 여자가 목욕 가운을 걸친 채 세면대에서 스타킹을 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는 술을 마시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술 기운이 돌자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 다시 없는 기회일지도 몰라. 이미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어. 그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 계집이 몹시 싫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 조가 가만히 창문을 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펜을 집어 창밖으로 던졌다. 건너편에 바싹 마른 여자가 소스러치게 놀라며 급히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는 재미있다는 듯이 킬킬거렸다. 세 잔째 마시자 위스키 한 병이 바닥을 드러냈다. 조는 거리로 나가서 시내 구경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그렇게만 하면 절대 사고는 나지 않는 법이다. 사고가 나면 경찰에 오고 경찰은 신원 조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형무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모범수가 된다고 해도 절대로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외출할 생각을 접었다. 그에게는 혼자 있을 때를 위해 마련해 놓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것을 탐닉하기로 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어둡고 비참했던 어린 시절과 돌발적인 비행으로 얼룩졌던 사춘기를 회상해 보았다. 그는 그야말로 징그럽게 운이 없었다. 무려 커니물은 운이 따르는 법이다. 그도 몇 차례 날치기를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머니 칼을 잔뜩 소지하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경찰이 집에 와서 그를 잡아갔다. 그 뒤로는 요주의 인물로 꼽혀 줄곧 감시를 받게 되었다. 달리시티에서는 누군가 트럭에서 딸기 한 상자를 훔치기만 해도 여지없이 조가 의심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선생이나 교장 모두 그를 미워했다. 누구라도 그런 개 같은 상황은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불운했던 추억을 떠올리자 가슴 속에서 따뜻한 슬픔이 자라났다. 조는 계속 기억을 더듬어갔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소년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결국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런데 지금의 자신은 또 어떤가? 남들은 가정을 갖고 자가용을 굴리는데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유곽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정되고 행복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블라인드를 내려서 조를 멀찌감치 소외시켰다. 그는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10시에 일어난 조는 팝 에런스트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른 오후에 버스를 타고 왓슨빌로 가서 전화 연락을 받고 난 친구와 당구를 3게임 했다. 마지막 게임에서는 조가 이겼다. 그는 친구에게 $10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돈은 필요 없어. 친구가 말했다. 받아. 조가 말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도 못했는데. 아니 충분해. 그 여자가 여기 없다는 걸 알려주었잖아. 자네라도 되니까 그걸 알아냈지. 그 여자를 왜 찾는지 끝까지 말 안 해줄 텐가? 윌슨, 처음부터 말했지만 나도 몰라.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이야. 알겠네. 어쨌거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뿐이야. 무슨 모임 있었던 것 같아? 뭐라더라? 치과 의사들이라나? 그 비슷한 새님들이라나? 아무튼 그 여자가 그 길 간다고 했는지 내가 그냥 그렇게 추측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더 이상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단 말이야. 산타크루즈를 뒤져봐.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안면에 있는 사람은 몇 있지. 말러라는 자를 만나봐. 할 말러야. 할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골방에서는 노름판도 버리지. 고맙네. 뭘? 이봐줘. 돈은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받아둬. 담배나 사 피우게. 버스에서 내리니 두 집 건너에 할의 가게가 있었다. 저녁 식사 때였지만 스터드 노름은 계속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난 후 할이 변소로 향할 때 조가 뒤쫓아가서 말을 건넸다. 할은 크고 흐릿한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두꺼운 안경알 때문에 그의 눈은 더욱 커 보였다. 그는 천천히 바지 단추를 채운 뒤 검은색 알파카 토시를 매만지고 녹색 보안용 챙을 똑바로 고쳤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시오. 아님 한판 붙어보시든지. 몇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뿐이요. 나도 하죠. 1시간에 $5요? 할이 말했다. 이기면 10%를 갖는 거고요. 좋소. 상대는 노랑머리 윌리엄스요. 새벽 1시에 할과 조는 발로 그릴로 갔다. 갈비 스테이크 2인분과 감자튀김을 줘요. 수프도 들겠소? 할이 물었다. 아니요. 그리고 난 감자튀김은 안 먹습니다. 변비가 생겨서요. 나도 그렇지.
하알이 말했다. 그래도 나는 먹겠소.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하알은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 별로 없었다. 입안에 음식이 들어 있을 때야만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정확히 의도는 뭐요? 그가 스테이크를 씹으며 물었다. 그저 단순한 일일 뿐입니다. 이 일로 $100를 버는데 그중에서 $25를 드리죠. 괜찮겠습니까? 증거가 필요한가요? 증빙 서류 같은 것? 아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그 여자가 내 가게로 와서는 손님을 좀 모아달라고 하더군요. 아주 쓸모없는 여자였어요. 일주일에 $20도 못 벌었으니까. 그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걸 본 빌 프리머스가 나중에 여자가 발견되고 난 후 내게 와서 알려주었어요. 그제야 난 그 여자에 대해 알게 되었죠. 빌은 좋은 친구요. 이곳 경찰은 꽤 괜찮은 편이라니까. 에델은 나쁜 여자가 아니었다. 게으르고 칠칠맞지 못하지만 성격은 좋았다. 그러면서도 품위를 지키고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 영리하지도 예쁘지도 않다는 두 가지 결점 때문에 그리 운도 따르지 않은 모양이었다. 파도에 떠밀려 모래밭에 반쯤 파묻힌 그녀를 사람들이 끌어올렸을 때 그녀는 스커트가 말려 올라가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만일 품위를 중시하는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몹시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하알이 말했다. 정어리 잡이 배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난폭한 놈들도 있죠. 값싼 술을 퍼마시고 온갖 망난 짓을 다 하거든. 내 생각에는 그런 녀석들 중에 하나가 그 여자를 끌고 나가 뱃전에서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여자가 물에 빠졌겠습니까? 선창에서 뛰어내렸는지도 모르죠. 그 여자가요? 하알이 감자를 씹으며 말했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돼요. 너무 게을러서 자살할 위인도 못 된다니까. 확인해 보겠소? 당신이 맞다면 맞는 거겠죠. 조가 그렇게 말하면서 $25를 테이블 너머로 건네주었다. 하알은 지폐를 담배처럼 말아 조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고기를 세모지게 잘라 입에 넣었다. 틀림없이 그 여자였다니까? 그가 말했다. 파이 좀 들겠소? 이튿날 조는 정오까지 잠을 잘 생각이었으나 7시에 잠에서 깼다. 그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날 밤 자정을 넘긴 후에야 살리나스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여러 가지 표정을 연습했다. 실망한 표정을 짓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실망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케이트는 징그럽게 영리한 여자였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빈틈이 없었다. 조는 그런 그녀가 여전히 무섭고 두려웠다. 조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었다. 그냥 돌아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500만 받아 챙겨. 조는 그런 자신의 소심함을 야멸차게 윽박질렀다. 이건 행운이야. 그동안 이만한 행운을 잡아본 적이나 있어?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걸 알아차리면 행운이 절반은 굴러들어온 거나 다름없어. 평생을 더러운 포주 노릇이나 하며 보낼 셈이냐? 치밀하게 대처해야 해.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도록 만들라고. 손해 날 것 없잖아? 일이 잘 풀리면 그때 가서 막 알게 된 것처럼 얘기해도 된다고. 그녀는 단 6시간 안에 너를 감방에 집어쳐 넣을 수도 있어. 만약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이룰 게 뭐지? 내가 지금껏 행운을 잡아본 적이 있던가? 4. 케이트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새 약이 효험이 있는 것 같았다. 손의 통증이 줄어들면서 손가락이 곧게 펴지고 관절도 그다지 부어오르지 않은 듯 했다. 오랜만에 잠을 푹 자서인지 기분이 상쾌하고 조금 흥분되기까지 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계란을 먹고 싶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손거울을 침대로 가져갔다. 그리고 베개를 높이 빼고 들어누운 채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휴식이란 대단한 것이었다. 통증이 일어나면 보통 턱이 굽고 근심으로 눈이 퀭하게 빛나고 관자놀이 위와 뺨 주변의 근육이 물론 코 주위의 연약한 근육마저 다소 부어올랐다. 그것이야말로 질병의 증거이자 고통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휴식을 취하고 난 케이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치아를 들여다보았다. 치석을 제거할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치아를 소중히 간수했다. 어금니가 있던 자리에 금니를 대신에 넣은 것 말고는 치료할 데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깨끗했다. 케이트는 자신이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단 하룻밤을 잘 잤을 뿐인데도 그녀는 옛날로 되돌아가 있었다. 이것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허약하고 가냘프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래, 난 강칠듯처럼 가냘프지. 그녀는 항상 몸을 아끼는 편이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약물도 복용하지 않고 최근에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 과연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녀는 여전히 천사 같은 미모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목덜미의 잔주름이 보이지 않도록 거울을 약간 지켜들었다. 그녀의 생각이 비약해서 자신과 꼭 닮은 또 다른 천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름이 뭐라더라? 대체 그의 이름이 뭐랬지? 알레? 레이스가 달린 새하얀 제복을 입고 앙증맞은 턱을 아래로 당기고 촛불에 비친 머리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떡갈나무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소년의 목에는 황동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그에게는 뭔지 모를 차디찬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었다. 하긴 케이트도 지금껏 진정으로 더럽혀진 적은 없었다. 그 어떤 것도 혹은 그 누구도 그녀의 내부 깊숙이 파고들지는 못했던 것이다. 단단한 그중만은 숱한 접촉으로 달았는지 모르지만 내면만은 그 알렉이라는 소년만큼이나 순결하고 빛이 났다. 알렉이란 이름이 맞긴 한가? 케이트가 깔깔대며 웃었다. 두 아들의 어미인 그녀가 지금은 어린애같이 보였다. 만일 그 금발의 소년과 함께 있는 그녀를 누군가가 본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군중틈에 그와 함께 나란히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만일 그 애가 맞아, 그의 이름이 아론이었지? 만약 아론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동생은 알고 있어. 그 영악한 후레 아들놈이. 아니,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그 애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었다. 어쨌거나 그 아이들은 떳떳하지 못한 사생아가 아니라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었다. 케이트는 다시 깔깔대고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 영악한 아이,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는 찰스를 닮았다. 그녀는 찰스를 좋아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찰스는 그녀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정말 신통한 약이었다. 그 약은 손가락의 통증을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잃었던 용기까지 되살아나게 했다. 그녀는 이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되도록이면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애들에게 겁을 먹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깟 멍청하고 한심한 늙은 년 때문에 전전긍긍하다니. 그녀가 대단히 아프기는 아팠던 모양이다.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하면서 깜짝같이 죽여 없애는 건 어떨까? 조가 그녀를 찾아내면 어떻게 한다? 뉴욕으로 데려갈까? 데려가서 옆에 두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다. 케이트에게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하면 가장 우스꽝스러운 살인사건이 될 것이다.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을 하려거나 의심조차 하지 않을 살인. 초콜릿. 그래. 초콜릿과 캔디를 항산자씩 사다가 먹이는 거야. 베이컨도 좋겠지. 기름이 잘잘 흐르는 바삭바삭한 베이컨. 달짝지근한 포도주와 함께 주면 좋아할 거야. 그리고 버터. 무엇이든 버터와 크림을 듬뿍 발라서 먹여야지. 채소와 과일은 절대 안 돼. 놀게 해서도 안 되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 난 너를 믿어. 뒤치다거리는 내가 다 해줄게. 넌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렴. 자, 술 한잔 받고. 널 줄이고 새로 나온 과자를 사왔어. 상자째 들고 가서 들어누워 먹지 그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약을 먹지 그러니? 이 캐슈는 아주 좋은 건데? 그러면 그 늙은 계집년은 자꾸 몸이 불어서 6개월 후엔 풍선이 터지듯 죽고 말 거다. 그게 아니면 촌충은 어떨까? 촌충을 사용해 본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목구멍에 물 한 방울 넣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더라? 탄탈로스였던가? 케이트의 입가에 달콤한 미소가 번지면서 기분이 좋아 온몸이 달아올랐다. 떠나기 전에 아들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것도 좋을 듯 싶었다. 조촐한 파티가 끝나면 보배같이 귀여운 그녀들 앞에서 서커스를 보여줘야지. 문득 자기와 꼭 닮았다는 아론의 예쁜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가슴 언저리가 묘하게도 뻐근하게 아파왔다. 그 애는 영리하지 못하다고 했지. 그렇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을 텐데 그 까무잡잡한 동생 녀석이 문제야. 그녀는 칼의 기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었다. 떠나기 전에 녀석의 버리장머리를 고쳐놓아야지. 어떻게 한다? 그래, 성병이라도 걸리게 해놓으면 녀석의 기가 한풀 꺾일 거야.
케이트는 무척 아론에게 자신에 대해 알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뉴욕으로 찾아오게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줄곧 이스트 사이드의 아담한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론을 데리고 극장이며 오페라 구경을 가면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그들이 남매간이나 모자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고 말고 애들의 장례식에도 함께 갈 수 있다. 애들은 초대형 관이 필요할 것이고 그 관을 들려면 힘 좋은 장정 6은 필요하겠지. 케이트는 즐거운 상상에 푹 빠진 나머지 조가 녹화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기분 좋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 보였다. 아침 식사 가져왔는데요. 조는 린행 상부가 덮인 쟁반의 모서리로 문을 밀어 열었다. 그러고는 다시 무릎으로 밀어 문을 닫았다. 저리로 가져갈까요? 조가 턱으로 회식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여기서 먹겠어. 삶은 계란 하나하고 시나몬 토스트 한쪽만 더 가져와. 계란은 4분 30초 동안 삶도록 해. 시간을 정확히 지켜. 덜 익어서 끈적대는 계란은 싫으니까. 알았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시는군요, 마담. 그래, 새 약이 효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네는 도살장이라도 끌려가는 것 사람 같군. 왜 기분이 좋지 않아? 괜찮습니다. 조가 크고 푹신한 안락의자 앞의 테이블 위에다 쟁반을 내려놓았다. 4분 30초라고 하셨죠? 그리고 맛있는 사과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 가져와. 아삭아삭한 걸로. 이렇게 잡수치는 건 처음이군요. 주방에서 계란이 삶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조는 공연히 불안했다. 그녀가 눈치를 채했는지도 모른다. 조심해야지. 이런 젠장.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그녀가 나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조가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사과는 없답니다. 대신 이 배가 괜찮다는데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군. 그는 케이트가 계란의 윗부분을 잘라낸 후 스푼으로 속을 파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떻습니까? 적당히 잘 익었어.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좋아. 그런데 자네는 죽을 상이군. 무슨 일이야? 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마담, $500가 필요한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의 어눌한 말투를 놀리듯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냥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 되지. 아무도 있지 않은 건 또 뭔가? 네? 아니야.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계집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뜻인가? 좋아. 자네가 제대로 찾아본 것 같으면 약속대로 $500를 주지. 자세히 얘기해봐. 케이트가 소금병을 집어들고 계란 위에 약간의 소금을 뿌렸다. 조는 짐짓 기쁜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곤란한 일이 생겨서 그 돈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건 그렇고 저는 피아로와 왓슨빌을 뒤져봤어요. 왓슨빌에서 꼬리를 잡았는데 이미 센타크루즈로 떠나고 없더군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 보니 냄새만 풍긴 채 또 종적을 감춰버렸더라고요. 케이트가 계란을 조금 맛보고는 소금을 더 쳤다. 그게 다야? 아닙니다. 열이 올라서 무작정 센트루이스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역시 잠시 머물다 떠나버린 후였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야. 어디로 갔는지 전혀 감도 오질 않아? 조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말 한마디에 그의 성공 여부가 어쩌면 남은 평생에 걸려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입을 열기가 싫었다. 어서 말해봐. 이었고 그녀가 재촉했다. 자네는 무언가 알고 있어. 그게 뭐지?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건 없어. 그냥 말만 해.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그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장 말하라니까? 화가 치민 케이트가 소리쳤다.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내와 만났었어요. 이름이 저처럼 조라고 하더군요. 왜 그 친구 할머니 이름도 물어보지 그랬어? 그녀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 조라는 남자가 말하기를 그 여자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자기는 살리나스로 되돌아가서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취를 감췄대요. 그 친구가 아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케이트는 화들짝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한가 싶더니 이내 절망적인 공포에 휩싸여 현기증마저 느끼는 듯 했다. 조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는 자신이 무언가를 잡았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케이트가 한동안 무릎 위에 놓인 뒤틀린 손가락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 늙은 계집에 대해서는 잊기로 하고 약속대로 $500 주지. 조가 소리 죽여 숨을 돌렸다. 혹시나 자신의 조그만 숨소리에 그녀가 제정신이라도 돌아오기라도 할까봐 조바심이 났던 것이다. 그녀는 조를 믿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다. 조는 가능하면 빨리 그 방에서 나가고 싶었다. 고맙습니다, 마담. 그가 나지막은 목소리로 말하고 조용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케이트가 짐짓 무심코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조. 네, 마담. 어디서 무슨 얘기라도 들으면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이야 나한테 곧 알려주게. 알겠지? 그러죠.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기 방으로 돌아온 조는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웠다. 그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곧장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다음 주까지 케이트가 그 생각에 빠져있도록 내버려 두자. 한시름 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에델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그는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무기가 날카롭다는 것,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 좀이 쑤신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케이트가 회색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커다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언은 아마 통쾌함에 크게 웃었을 것이다.